초밥. 도쿄의 시다마츠와 야마노테의 경계선에 언덕과 낭떠러지가 유난히 많은 동네는 대로변의 번화가에서 바로 꺾어 들어왔는데도 별천지처럼 느껴진다. 허나 새로 생긴 도로의 현란한 자극에 지친 사람들이 때때로 자극을 피하고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 잠입해 들어올 만큼 특별한 것은 없는 거리다. 복초밥집이 위치한 곳은 이 동네에서도 제일 낮은 지대에 있는 표면을 동판으로 붙인 2층 건물로 43년 전 앞쪽만을 새로 단장했다. 뒤쪽은 기둥 밑을 벼랑에 의지한 채 낡은 주택 그대로를 사용하고 있었다. 오래전부터 있어온 평범한 초밥집이었는데 장사가 부진하자 먼저 하던 식당 주인이 간판째 도모요의 부모에게 양도하였고 그 이후 식당은 점점 장사가 되기 시작했다. 복초밥집의 새로운 주인은 도쿄에서도 손꼽히는 초밥집에서 솜씨를 갈고 닦은 터라 주변 상황에 맞춰서 초밥 품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도 그다지 힘든 일이 아니었다. 전에는 거의 배달에 의존했지만 주인이 바뀌고부터는 가게에서 먹고 가는 손님이 많아졌다. 때문에 초창기에는 주인 부부와 딸아이인 도모요 이렇게 딱 세 사람만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요리사를 들이고 일하는 여자와 아이를 쓰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가게에 오는 손님은 각양각색이었지만 전체적으로 공통되는 점이 있었다. 앞뒤로 한치의 여유도 없는 삶의 현실에서 잠깐이라도 한숨을 돌리고 기분을 전환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각자가 부리는 제멋대로의 고집이 통하고 작은 사치를 부릴 수 있어서 이곳에 와 있는 동안은 알고도 바보짓을 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기호에 따라 거칠애를 벗어 던질 수도 있고 거짓을 꾸며댈 수도 있었다. 설령 그곳에서 아무리 저속한 짓을 한다고 해도 경멸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피차 현실과 술래잡기를 하고 있는 듯한 사람들끼리 느끼는 일종의 동질감, 그리고 감싸주는 듯한 정다운 눈빛으로 초밥을 만드는 손놀림과 차 마시는 모습을 서로 바라보곤 했다. 그런가 하면 목석처럼 옆에 앉은 사람에게 전혀 상관 않고 묵묵히 초밥 몇 개를 집어먹고 서둘러 돌아가 버리는 손님도 있었다. 초밥이라는 것이 뿜어내는 바지런하고 충실한 분위기. 거기에 사람이 아무리 골몰한다 해도 냉정을 잃는 일은 없었다. 만사가 가볍게 탈 없이 지나갔던 것이다. 복초밥집에 오는 단골 손님은 전에 수렵 총기점을 하던 주인, 백화점의 외래 담당 계장, 치과의사, 다다미집 아들, 전화 중개인, 석고모형 기술자, 아동용품 판매원, 토끼 판매원, 증권 상회를 한 적이 있는 영감님 등이었다. 이 밖에 이 도시 부근의 어딘가에 틀림없이 살고 있을 극장 관계자로 극장 일이 한가할 때는 무슨 부업을 하는지 기름이 흐를 듯한 실크 옷으로 쫙 차려입고 창백한 손으로 초밥을 멋들어지게 집어먹고 떠나는 남자도 있었다. 단골 손님 중에 이 근처에 살고 있어서 짬이 나는 사람들은 이발소에 갔다가 들러가기도 하고 멀리서 이 부근에 볼 일이 있어 왔던 사람들은 볼일 보기 전후로 해서 들러가기도 했다. 계절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해가 길어지면 오후 4시경부터 불을 켤 즈음에 가장 붐볐다. 자기가 좋아하는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초밥거리로 대충 만들어준 사시미와 기본 안주로 술을 마시는 사람도 있고 곧바로 초밥을 먹는 사람도 있었다. 도모요의 아버지인 초밥집 주인은 가끔 주방에서 나와 검은 빛이 도는 오시즈시를 담은 쟁반을 단골 손님들이 모인 테이블 한가운데에 놓았다. 이게 뭐야? 뭐지? 호기심에 찬 얼굴들이 사방에서 몰려들었다.
자, 들어봐. 내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먹는 술안주야. 주인은 손님들에게 친구 대하듯이 말했다. 전어치고는 맛이 강한데 한 입 먹어본 이가 말했다. 전갱인가? 하고 묻자 다다미 방 쪽의 기둥 아래서 다리를 옆으로 모으고 앉아있던 도모요의 어머니는 살찐 몸을 비틀며 모두들 애아버지한테 한 방 먹었다고 하하하 웃었다. 그것은 전갱이가 아니라 꽁치 자반을 이용한 오시즈시인데 비지를 넣고 적당히 소금기와 기름기를 제거한 다음 나무 상자에 넣고 눌러 만든 초밥이었다. 당신 너무하네. 어? 혼자만 몰래 이렇게 맛난 것을 만들어 먹다니. 이런 말과 함께 꽁치란 걸 이렇게 해 먹으니까 영 다르다면서 손님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헤, 어쨌든 우리는 돈 들여서 해먹는 사치는 부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왜 이걸 팔지 않는 거지? 에이그, 생각 좀 해보라고. 이걸 팔았다가는 다른 초밥들은 완전히 밀려나지 않겠어? 게다가 꽁치를 얼마나 쳐서 받겠냐고. 하, 그러네. 당신 꽤 장사 속이 밝군 그래? 그 밖에도 초밥의 재료로 쓰고 남은 가다랭이의 가운데 등뼈 부분이라든지 도미의 이리와 같이 공들여 요리한 것을 이따금씩 단골 손님들에게만 내주었다. 도모요는 그걸 보고 얼굴을 찡그리곤 했다. 너무 질려요. 그까짓 거 맛도 없는 거. 하지만 그것은 단골 손님이 달라고 해도 좀처럼 내주지 않다가 생각지도 않을 때 슬그머니 내놓는 특별 요리였다. 초밥집 주인이 이 일에 관해서만은 외고집에 변덕까지 부린다는 것을 알고 손님들도 조르지 않았다. 너무나 먹고 싶을 때는 딸인 도모요에게 살짝 부탁을 했다. 그러면 도모요는 성가셔하며 찾아내서 손님상에 내놓았다. 도모요는 어릴 적부터 이런 남자 손님들을 많이 봐왔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약간 치기 어리게 받아들였다. 여학교에 다닐 때는 초밥집 딸이라는 게 조금 창피해서 가게에 출입할 때는 될 수 있는 한 친구들과 함께 다니지 않으려고 애썼다. 고독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이 정도의 고독감은 부모에게도 배어 있는 것이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움을 하는 일은 거의 없었지만 기본적으로 가치관은 서로 완전히 달랐다. 단지 살아가는 것이 제일 우선이었기 때문에 사무적으로라기보다는 본능적으로 우러나오는 협조와 이해를 가지고 가게를 꾸려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서로 눈빛만 보아도 알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그래서 겉으로는 조용하고 비교적 사이좋은 부부로 보였다. 아버지는 시다마치 빌딩에 지점을 내겠다는 소망을 갖고 있었고 취미로 작은 새를 길렀다. 어머니는 구경을 다닌다거나 옷을 사지 않는 대신에 가게 매상에서 자신의 몫의 일부를 매달 적금했다. 양치는 딸에 대해서만은 한 가지 일치하는 점이 있었다. 어쨌든 교육만은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주변에 물밀듯 밀려드는 지식의 물결에 대해서 양치는 조바심을 내며 경쟁적인 태도를 보였다. 나는 초밥쟁이에 불과하지만 적어도 내 딸만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계획도 없었다. 천진난만하게 자라서 겉으로는 세상 물정을 다 아는 듯 말하지만 실은 그렇지 못했고 발랄하지만 고독한 일면이 있는 이것이 바로 도모요의 성격이었다. 이런 딸을 적으로 생각하거나 귀찮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남자들을 거리낌 없이 대했으며 여자애다운 부끄러움도 내숭도 전혀 없었다. 한때 학교 선생님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기는 했지만 장사하는 집 아이라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다고 판단하고 언젠지 모르게 의심을 풀었다. 도모요는 학교 소풍으로 다마가와에 간 적이 있었다. 초봄이었는데 작은 강가에 웅덩이 가장자리를 들여다보았다. 그다지 많지 않은 붕어가 헤엄쳐 흘러들어와 방금 우려낸 것 같은 녹차 연두빛 물속에서 꼬리와 지느러미를 잠깐 휘두르고는 이끼를 먹고 다시 흘러가 버렸다. 그러고 나면 곧바로 다른 붕어가 흘러들어와서 꼬리와 지느러미를 흔들어 보였다. 흘러가고 흘러오고 하는 교체는 인간의 의식 안에서 머물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벌어지는 일이어서 늘 같은 물고기가 거기서 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따금씩 게을러 보이는 메기도 들어왔다. 가게의 손님 교체가 도모요에게는 봄의 강물 속 물고기와 같다고 느껴졌다. 예를 들면 단골 손님이라는 그룹은 있어도 그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은 언젠지도 모르게 바뀌었다. 자신이 마치 물속에 붙박혀 있는 푸른 이끼처럼 느껴졌다. 모두 자기를 가볍게 스치고 사라져갔던 것이다. 도모요는 가게에서 일하는 걸 의무나 인내라고 생각지 않았다. 가슴과 허리도 구별이 안 되는 소녀풍의 캐시미어 작업복을 입고 집에 있는 남자 계다를 딸깍딸깍 끌고 다니면서 손님들에게 차를 내놓았다. 손님이 괜히 성적 농담을 던지면 도모요는 입을 삐쭉 내밀고 한쪽 어깨를 으쓱하면서 받아쳤다. 곤란하네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요. 번지수가 틀렸어요. 그런 말 속에는 가벼운 아양과 손님을 비꼬는 은은한 당돌함이 있었다. 그럴 땐 손님도 밝고 아련한 것이 마음속에 전해져서 웃고 말았다. 도모요는 그야말로 복초밥집의 간판이었다. 손님 중에 미나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50살을 넘긴 신사로 짙은 눈썹에서부터 시작해서 얼굴 전체에 우수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때로는 엄청 늙어 보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열정적인 연장자로 보일 때도 있었다. 하지만 날카로운 이지에서 오는 일종의 체념 같은 것이 인품에 배어나 옹골차고 야무진 얼굴을 부드럽게 보이게 했다. 짙고 곱슬인 머리를 적당히 나누고 끝이 올라간 프랑스풍의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옷차림은 먼지를 뒤집어 쓴 적색 단화에다가 결이 살아있는 모직옷을 입고 있기도 하고 조금 오래된 유키 기모노를 걸치고 있기도 했다. 독신인 것이 틀림없지만 직업은 아무도 몰랐다. 가게에서는 언제부턴지 모르게 선생님이라고 익숙하게 불렸다. 초밥을 먹는 품이 날렵했지만 굳이 정통한 체 하진 않았다. 지팡이를 털썩 내리고 의자에 앉아서 몸을 숙여 초밥 만드는 쪽으로 향한 그는 진열장 속에 들어있는 재료를 주의 깊게 점검했다. 오늘은 음식이 꽤 많네. 도모요가 가져다 준 차를 받아들이며 말했다. 예, 방어가 싱싱합니다. 게다가 오늘은 대합도... 도모요의 아버지는 이 손님이 결벽적인 성격이란 것을 알고부터는 미나토가 오면 무의식적으로 도마나 초밥 쟁반 위를 몇 번이고 행주로 닦으며 말했다. 그럼 그걸로 만들어 주시오. 네, 알겠습니다. 주인은 저절로 다른 손님과는 다른 대답을 했다. 도모요의 아버지는 미나토의 초밥 코스를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었다. 지방이 알맞게 들어있는 참치 등살에서 시작해서 새우나 조갯살을 붙인 초밥을 만들어주고 점점 산뜻한 맛에 파란 비늘이 빛나는 생선으로 진행한다. 그리고 계란과 김밥으로 끝낸다. 그날의 특별 주문은 적당하게 코스 속에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다. 미나토는 차를 마시기도 하고 초밥 맛을 보는 도중에
한쪽 손을 뺨에 대거나 양 손등에 턱을 올려놓거나 하면서 무언가를 한참 동안을 들여다보았다. 바라다 보는 곳은 열어놓은 맨 끝 좌석을 통해 보이는 연못이거나 대로변 벽에 기댄 밤나무 잎사귀, 그 어느 쪽이었다. 도모요는 처음에는 좀 거북한 손님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점점 이 손님의 비밀스러운 시선 처리에 익숙해졌다. 차를 가져다 줄 때부터 초밥을 다 먹을 때까지 딴 곳만 바라보고 단 한 번도 그 시선을 그녀에게 주지 않는 날에는 무언가 아쉬운 생각마저 들었다. 어쩌다가 정면으로 그의 눈과 길게 마주치기라도 하면 아찔해져서 자신을 지탱하기 힘들 때도 있었다. 우연히 눈이 마주쳤을 때 호감을 보이는 미소라도 한번 지어주면 도모요는 부모님과는 달리 자신을 편안하게 만드는 알 수 없는 애매한 자극을 이 나이든 손님에게서 받았던 것이다. 그래서 도모요는 미나토가 하염없이 가게 방만 보고 있을 때는 가게 구석 쪽에 물 끓이는 곳 앞에 서서 수건을 들고 일부러 들리게끔 기침을 하던가 해서 미나토의 관심이 자기 쪽으로 향하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하면 미나토는 깜짝 놀라서 도모요를 보고는 미소를 지었다. 윗니 아랫니가 정교하게 들어맞아 야무진 인매가 부드러워지면서 프랑스풍의 수염 한쪽 끝이 눈에 붙어 올라갔다. 아버지는 초밥을 만들면서 잠깐 스치듯이 눈길을 주었다. 그러고는 도모요가 장난치는 걸로만 여기고 다시 무뚝뚝한 얼굴이 돼서 이 일을 했다. 미나토는 이 가게 오는 단골 손님과 격이 없이 이야기를 나눴다. 경마 얘기, 주식과 시국에 관한 대화, 장기 바둑 얘기, 분재. 하지만 이런 소재들은 이런 장소에 오는 손님들이 나누는 화제의 대상은 아니다. 그래서 미나토는 상대방이 팔화를 얘기하게 하고 이할만 자기가 말했다. 그러한 과묵함은 상대방을 얕보는 것도 아니고 허점을 발견하려는 것도 아니었다. 그 증거로 술 한 잔이라도 받게 되면 이거 고맙습니다. 근데 난 몸이 안 좋아서 술은 절대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일부러 주시는 거니까 뭐 한 잔 하기로 하죠. 하면서 가늘지만 실팍한 손을 몇 번이나 흔들며 정말로 경의를 표하듯이 멋지게 잔을 받아들고 기분 좋게 들이켠 다음 술잔을 돌려주었다. 그리고 술병을 요령 있게 들어 올려서 술을 따랐다. 그런 거동 사이로 보이는 어떻게 해서든 타인의 호의에 대해서는 몇 배로 보답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 성격으로 인해 단골 손님들 사이에서 선생은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었다. 하지만 도모요는 미나토의 이런 모습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그 사람의 면모로 보아 너무 경박한 태도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상대 손님이 그저 자기 기분에 취해 보여준 친밀함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육친의 정으로 돌려주는 게 미나토가 갖고 있는 어떤 것을 없애는 것 같았다. 평소에 우울한 모습을 하고 있다가도 일단 상대방이 관심을 보이면 어찌나 인정에 목말라 있었던 듯한 모습을 보이는지 한심하기까지 해서 이 사람이 과연 나이 든 남자가 맞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도모요는 미나토가 가운데 손가락에 끼고 있는 고대 이집트의 갑충이 붙어있는 은반지조차 그럴 때는 꼴불견으로 보였다. 미나토의 대응에 기분이 너무 좋아진 상대 손님이 또다시 되풀이해 미나토에게 잔을 내밀고 미나토도 걸려 들어가서 웃는 소리마저 내며 그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기 시작하면 도요모는 거침없이 다가가서 술 많이 마시면 몸에 안 좋다고 그러시면서 이제 그만하세요. 술 그만 드시라고요. 하며 미나토의 손에서 술잔을 잡아챘다. 그리고는 미나토를 대신해
상대 손님에게 그 술잔을 내밀고는 아무 말 않고 제자리로 돌아왔다. 그것은 꼭 미나토의 건강을 생각해서 그랬다기보다는 묘한 질투가 도모요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면 상대 손님이 도모요는 제법 살뜰한 아내구만 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 자리는 무안하게 되어버렸다. 미나토도 쓴웃음을 지으며 상대 손님에게 인사를 하고 앞을 향해 자리를 돌려 자세를 고친 뒤 묵직한 찻잔에 손을 뻗쳤다. 도모요는 미나토의 일이 묘하게도 점점 신경이 쓰여서 오히려 태연한 얼굴을 하고 잠자코 있을 때도 있었다. 때로는 미나토가 가게에 들어오면 모른 채 하고 지나쳐갈 때도 있었다. 미나토는 그런 거동에 밝게 미소 짓기도 했으며 도모요가 보이지 않을 때는 쓸쓸한 듯이 평소보다 한층 더 대로변이나 뒤쪽 골짜기 경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어느 날 도모요는 장바구니를 들고 대로변에 있는 동물 가게에 개구리를 사러 갔다. 벌써 초여름에 접어들었고 개구리 등이 시원스럽게 울 때가 온 것이다. 도모요의 부친은 동물이나 곤충을 기르는 것에 푹 빠진 사람으로 기르는 실력이 능숙하기는 했지만 가끔 실패해서 그 수가 오히려 줄기도 했다. 도모요가 대로변에 있는 동물 가게 근처에 오자 그 집에서 미나토가 유리 어항을 손에 들고 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미나토는 도모요가 근처에 있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유리 어항에 마음을 쓰면서 건너편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도모요는 가게에 들어가서 신속하게 주인에게 자신이 살 것을 주문하고 주인이 바구니에 담는 동안에 가게 앞으로 나와서 미나토가 가는 방향을 주의 깊게 쳐다보았다. 가게 주인이 개구리를 담자 도모요는 그것을 가지고 서둘러서 미나토의 뒤를 따라갔다. 저 선생님. 아이고, 이거 도모짱 아닌가? 반갑네. 밖에서 만나다니. 두 사람은 걸어가면서 서로가 산 것을 보여주었다. 미나토는 서양 관상어인 고스트 피쉬를 샀다. 한천 같은 살집을 투과해 뼈가 비쳤다. 아가미 밑에 내장이 조그맣게 부풀어 올라 있었다. 선생님, 댁이 이 근처세요? 지금은 요 앞에 있는 아파트에 살아. 하지만 언제 옮길지 모르지. 미나토는 드물게 밖에서 만났다면서 도모요에게 차라도 한 잔 사겠다고 했다. 그런데 거리를 물색을 해보아도 근처에는 들어갈 만한 곳이 없었다. 설마 이런 걸 들고 긴자 같은 곳에 가실 건 아닐 테지요? 아니야. 긴자 같은 곳 말고 어디 요 주변 공터에서 잠시 쉬어가자고. 미나토는 새삼스럽게 넘치는 쉴록의 계절을 둘러보며 공기를 들이마셨다. 어머, 그것도 좋겠네요. 대로변을 돌아서자 곧 벼랑이 나왔는데 그곳은 병원이 불탄 자리로 기와 벽 한쪽이 로마의 유적 같았다. 도모요와 미나토는 산 물건을 잡초 위에 놓고 두 발을 뻗었다. 도모요는 미나토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여러 가지 많았는데 막상 옆에 나란히 앉고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게 느껴진다. 그저 안개 같은 냄새에 쌓여 고요할 뿐이었다. 미나토 쪽이 오히려 들떠서 기분 좋은 듯이 말했다. 오늘은 도모짱이 완전히 어른처럼 보이네. 이 말에 도모요는 무엇을 말해볼까 하고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그다지 대단한 것도 아닌 것을 묻고 말았다. 저 선생님, 초밥 정말 좋아하세요? 글쎄. 그럼 왜 와서 드세요? 초밥을 좋아하지 않는 건 아니지. 하지만 별로 먹고 싶지 않을 때도 초밥을 먹는다는 것이 나한테는
위로가 되거든. 위로가 된다고요? 왜요? 미나토는 그다지 초밥을 먹고 싶지 않을 때도 초밥을 먹는 것이 어떻게 위로가 되는지를 이야기했다. 오래되고 가세가 기우는 듯한 집에는 기묘한 아이가 태어난다고나 할까? 커다란 집이 망해갈 때는 어른보다 어린애가 더 절절하게 위협을 예감하곤 하지. 그런 예감이 강해지면 아이는 어머니의 태내에 있을 때부터 위협에 생명을 침식당하고 있는지도 몰라. 미나토는 그런 어려운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 아이는 어릴 적부터 단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간식으로 기껏해야 소금을 뿌려 구운 과자 정도를 원했다. 먹을 때는 윗니 아랫니를 조심스럽게 맞춰서 그 사이로 과자의 귀퉁이를 끼워 넣었다. 막상 씹을 때가 되면 어린아이는 눈을 가볍게 감고 귀를 기울였다. 파삭. 같은 파삭 소리에도 여러 가지 성질이 있다. 아이는 듣기에 익숙해져서 그 소리를 구별했다. 어느 일정한 장단에 울림을 맞췄을 때 아이는 부르르 진저리를 쳤다. 아이는 과자 쥔 손을 준비하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눈에는 눈물이 살짝 고였다. 가족은 양친과 형, 누나, 그리고 하녀뿐이었다. 집안에서는 별난 아이라고 여겨졌다. 그 아이는 먹는 것도 남달라서 생선을 싫어했다. 반찬수가 많은 야채도 좋아하지 않았고 육류에도 절대로 가까이 가지 않았다. 신경질적인데도 겉으로는 관대해 보이려고 하는 부치는 이따금씩 중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 하고 말하며 아이의 식사를 보러 왔다.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부치는 소심한 사람인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가장하고는 집안의 몰락을 속 태우며 바라보면서 아냐, 아직은 괜찮아. 억지를 부리고 애써 무시했다. 밥상 위에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찐 달걀과 아사쿠사 김이 올라와 있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들여다보면 밥상을 소매로 감추고는 말했다. 너무 옆에서 소란 피우지 말아주세요. 이것마저도 거북해지면 먹지 않을 테니까요. 그 아이에게는 식사가 정말 고통이었다. 몸 안에다가 색과 향과 맛이 있는 덩이를 넣으면 왠지 몸이 불결해지는 것 같았다. 공기처럼 먹을 것은 없을까 하고 생각했다. 배가 고파지면 배고픔을 충분히 느꼈지만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다. 거실에 놓인 차갑고 투명한 수정돌 장식물에 혀를 대보고 뺨을 문질렀다. 굶주림에 머릿속이 텅 비고 점점 아찔해져 갔다. 아이는 이대로 쓰러져 죽어도 상관없다고까지 생각했다. 이럴 때는 쑥 들어간 배와 꽉 조여맨 허리끈 사이로 양손을 무리하게 쑤셔놓고 몸을 앞으로 구부린 채 머리만 들어 올리고 어머니 하고 불렀다. 하지만 아이가 부른 것은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가 아니었다. 아이는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를 가족 중에 제일 좋아했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어머니라고 부르는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어딘가에 있을 것만 같았다. 불러서 만약에 응 하고 말하는 여자가 눈앞에 나타난다면 아이는 놀라서 기절할 것이 틀림없었다. 그러나 어머니를 부르는 것만은 슬픈 즐거움이었다. 어머니, 어머니. 얇은 종이가 바람에 떨리는 듯한 소리가 계속되었다. 그때 그래 하고 대답을 하며 낳아준 어머니가 나타났다. 어머나,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어깨를 흔들며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아이는 자신이 버린 상상놀이가 왠지 부끄러워져서 얼굴이 빨개졌다. 그러니까 하루 3끼는 꼭 먹어야 된다고 했잖니.
어서, 제발. 어머니는 불안한 목소리였다. 이런저런 시도 끝에 계란과 아사쿠사 김이 아이에게 제일 잘 맞는 음식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그러나 이것이 아이에게는 뱃속을 답답하게 하고 몸속을 불결하게 만드는 것으로 느껴졌다. 아이는 가끔 애달픈 감정이 몸의 어딘가에서인지 모르게 흘러나와서 가슴이 메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때는 신맛이 나는 부드러운 것이라면 무엇이든 씹었다. 생매실이나 뽕 열매를 따가지고 와서 씹었다. 아이는 초여름 장마철이 되면 도회 속에 있는 언덕과 골짜기에 열매들을 쪼아 먹으러 오는 새처럼 그 위치를 잘 알고 있었다. 아이는 소학교 때 공부를 잘했다. 한 번 읽거나 들은 것은 금방 알아들어서 아이에게는 학과 공부가 단순하게 느껴지다가 나중에는 점점 시시해졌다. 시시하다는 냉담함이 오히려 성적을 좋게 만들었다.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모두 아이를 특별 취급했다. 어느 날 부모가 방에서 싸움을 한바탕 하더니 어머니가 아이에게 와서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얘야, 네가 너무나 야벼가니까 학교 선생님들과 학교 위원들이 이 집에서 위생에 신경을 쓰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한댄다. 그 말을 듣고 온 아버지는 너도 알다시피 성격이 그러해서 나에게 화풀이를 한 거야. 모친은 그 말을 하면서 다다미 위에 손을 모으고 아이를 향해서 꾸벅 머리를 숙였다. 얘야, 제발 부탁한다. 먹을 걸 좀 먹고 살 좀 오르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엄마는 매일 밤 견딜 수가 없어. 아이는 자신의 기형적인 성질 때문에 언젠가 일을 저지를 것이라고 예감했었다. 죄악을 저지른 것만 같았다. 그것은 미안한 일이다. 모친에게 무릎을 꿇리고 절까지 하게 만든 것이다. 얼굴이 붉어지고 몸이 떨려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반대로 가벼웠다. 이미 자신은 불효를 저지른 악인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런 자식이라면 없어져 버려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것이다. 좋다. 뭐든지 먹어보자. 평소 먹어보지 않은 것을 먹고 몸이 이상해져 구토를 하고 몸이 탁해져서 썩어 죽더라도 좋다. 살아있는 동안 늘 먹는 것을 가려서 다른 사람과 자신을 괴롭게 만드는 것보다 그쪽이 더 나은 게 아닌가. 그 이후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식구들과 같은 식사를 했다. 그리고는 곧장 토했다. 입안과 목구멍을 극력으로 무감각하게 제어할 작정이었지만 삼킨 음식물을 어머니 이외에 다른 여자가 만졌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위장이 뜻하지 않게 치밀고 뒤틀리며 음식물이 역류했다. 일하는 사람의 치마 끝자락 밑으로 비어져 나온 낡은 속치마와 밥을 짓는 할머니의 옆 얼굴에 이 덧그린 검은 머리카락줄이 가슴속에서 폭력을 휘둘렀다. 형과 누나는 싫은 내색을 했다. 아버지는 힐끗 곁눈질을 하고는 저녁 술잔을 기울였다. 어머니는 아이가 토해 놓은 것을 처리하면서 원망스러운 얼굴로 아버지의 얼굴을 보며 그것 보세요. 제 탓만이 아니잖아요. 이 아이는 그렇게 태어난 아이라고요. 하고 탄식했다. 그러나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는 여전히 조심스러워했다. 그 다음 날이었다. 어머니는 푸른 잎사귀가 짙게 드리워진 마루 복도 쪽으로 새롭게 돗자리를 펴고 도마와 칼, 물통, 재료를 넣는 통 따위를 꺼냈다. 그것들은 모두 새로 구입한 것이었다. 어머니는 도마를 사이에 두고 아이를 건너편에 앉게 했다. 아이 앞에는 쟁반 위에 접시 하나가 놓여 있었다.
어머니는 팔 소매를 걷어올리고 장밋빛 손을 내밀더니 마술사처럼 손등을 뒤집어 보였다. 그리고서 장단에 맞춘 말을 하면서 손을 비볐다. 잘 봐라. 지금 사용하는 도구들은 모두 새 것이야. 그리고 만드는 사람은 네 어머니지? 그리고 손은 이렇게 깨끗이 씻었고 봐서 할 거야. 이제 잘 알겠지? 자, 그럼 어디 한번. 어머니는 막 지은 밥을 식히고 있는 밥통 속에 식초를 넣어서 섞었다. 어머니도 아이도 가슴이 막혀서 쿨럭거렸다. 어머니는 밥통에서 밥을 한 움큼 쥐어서 양손으로 작고 긴 밥덩이를 만들었다. 재료를 넣은 통 속에는 이미 초밥거리가 조리되어 있었다. 어머니는 재빨리 그 속에서 한 조각을 꺼내 조금 두른 다음에 장방형으로 쥐어낸 밥덩이 위에 올렸다. 그리고 아이 앞에 놓인 접시 위에 그것을 올려놓았다. 그것은 달걀말이 초밥이었다. 자, 초밥이야. 손으로 그냥 집어먹어도 괜찮은 거란다. 아이는 말 그대로 따라했다. 맨살 피부를 살살 건드리는 듯한 느낌의 신맛에 밥과 달걀의 단맛이 흩어지며 섞이는 맛이 혀 위에 딱 알맞았다. 한 개를 먹자 어머니에게 몸을 비벼보고 싶을 정도로 맛있어서 아이의 몸속에서 따뜻한 향탕이 솟아났다. 아이는 맛있다고 말하는 게 쑥스러워서 그저 빙긋이 웃고는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얘야, 하나 더 먹어라. 맛있지? 어머니는 또다시 마술사처럼 손을 뒤집어 보인 뒤 밥을 쥐어서 재료통 안에서 재료 한 점을 꺼내 눌러 붙인 뒤 아이 접시에 내려놓았다. 이번에는 아이는 밥 위에 놓인 하얀 장방형 한 점을 어쩐지 무섭다는 듯이 쳐다보았다. 어머니는 무섭지 않을 정도의 고압적인 태도로 말했다. 별거 아니야. 흰 달걀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아이는 오징어라는 것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먹어보았다. 상아처럼 미끌거리고 생 찹쌀떡보다 훨씬 씹히는 맛이 좋았다. 오징어 초밥을 먹는 모험의 순간에 아이는 막혀있던 숨 같은 것을 하 하고 뱉어냈다. 맛있다는 것을 웃는 얼굴로 나타낼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는 이번에는 밥 위에다가 희고 투명한 재료 한 점을 붙였다. 아이는 그것을 집어 입에 가져갈 때 위협당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코를 막고 단숨에 입속으로 넣었다. 하얗고 투명한 조각은 씹히면서 깊은 맛이 우러나와서 딱 좋은 풍미와 혼합되어 아이의 섬세한 목구멍을 통과했다. 지금 먹은 건 생선이야. 정말 생선이었어. 난 생선을 먹은 거야. 그것을 알아차렸을 때 아이는 처음으로 살아있는 것을 물어 죽인 정복감과 신선함을 느끼고 주위를 돌아보고픈 기쁨을 느꼈다. 양쪽 옆구리가 환희로 근질거려서 꾹 참고 있을 수가 없어서 손톱으로 긁어댔다. 아이는 마구 소리를 내며 웃어대었다. 승리는 자기 것임을 자인한 어머니는 손가락에 붙은 밥알을 한 톨 한 톨 떼어내며 일부러 차분하게 재료통 속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뭘로 할까? 과연 아직 남아 있을까? 이 이야기를 듣자 아이는 초조해져서 절규했다. 초밥! 초밥! 어머니는 기쁜 마음을 꾹 누르고 조금 멍한 듯한 얼굴이 되었다. 그것은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표정인데 그가 떠올리는 가장 아름다운 어머니의 얼굴이었다. 그럼 손님이 좋아하시는 걸로 만들어 드릴게요. 처음 했던 것처럼 장밋빛 손을 아이의 눈앞에 보이고 어머니는 또다시 마술사처럼 안과 밖을 번갈아 보이고 나서 초밥을 만들었다.
똑같아 보이는 흰살 생선이 덮인 초밥이 나왔다. 어머니는 우선 시험 삼아 주의 깊게 색과 비린내가 없는 생선살을 고른 것 같았다. 그것은 도미와 광어였다. 아이는 계속 먹었다. 어머니가 만들어 접시 위에 올려놓는 손과 아이가 쥐어 올리는 손이 경주하게 되었다. 그런 열중의 순간은 어머니와 아이를 아무 생각도 없고 의식도 없는 마음이 하나로 마비된 세계로 이끌었다. 대여섯 개의 초밥이 만들어져 집어 올려지고 먹히는 그 움직임에 흥겹게 박자가 붙기 시작했다. 초보자인 어머니가 만든 초밥은 크기가 각각이었고 모양도 거칠었다. 초밥이 접시 위에서 대구르르 굴러 얹혀졌던 살점이 옆으로 떨어질 때도 있었다. 아이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소중했고 스스로 모양을 만들어 먹으면 이상하게도 더 맛있는 것 같았다. 아이는 문득 남몰래 불러보던 환상 속의 어머니와 지금 눈앞에서 초밥을 만드는 어머니가 눈에서인지 머릿속에서인지 일치하기 시작해 한 겹의 모습이 되어 분간이 되지 않는 것 같았다. 좀 더 딱 일치했으면 싶지만 너무 딱 들어맞는다면 무서울 것 같았다. 자신이 누구에게도 비밀로 하고 부른 어머니는 역시 우리 어머니였을까? 그분이 이토록 자신에게 맛있는 것을 먹도록 해주는 어머니였다면 혼자 비밀스럽게 다른 어머니에게 마음을 준 것이 미안해졌다. 자, 그럼 오늘은 이 정도로 해두자꾸나. 잘 먹어주어서 고맙다. 눈앞에 있는 어머니는 아이 앞에서 바바리 붙은 장밋빛 손을 찰싹거리며 기분 좋게 손뼉을 쳤다. 그러고서 대여섯 번 정도 모친이 만든 초밥에 아이는 익숙해져 갔다. 석류꽃과 같은 빨간색의 조갯살, 두 줄 은색 무늬가 들어있는 학꽁치 등이 괜찮아졌다. 아이는 이제 평소에도 채소나 생선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몸도 몰라볼 정도로 건강해졌다.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에는 사람들이 뒤돌아볼 정도로 멋지고 우람한 소년이 되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지금까지 냉담했던 아버지가 갑자기 소년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저녁 반주상 앞에 아이를 앉히고 술 대작을 시키기도 하고 당구장에 데려가기도 하고 술집에 데려가서 술을 마시게도 했다. 그 사이에도 가세는 점점 기울어 갔다. 아버지는 멋진 아들이 감색 비백무늬 기모노를 입고 술잔을 기울이는 것을 보며 거나하게 취했다. 여자들이 아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뽐내고 싶었다. 아들은 17살쯤 되자 결국 꽤 방탕아가 되었다. 어머니는 기르는데 무진애를 쓴 자식을 아버지가 망쳐놓았다고 미친 듯이 화를 냈다. 그런 필사적인 어머니의 격분에 대해서 아버지는 맞설 생각도 안 하고 쓴웃음을 짓고만 있었다. 집안이 기우는 울적함을 이런 식의 부부싸움으로 양치는 떨쳐내려는 것이라고 아들은 마음속 깊이 생각하며 따분하게 느꼈다. 아들은 학과목을 다 꿰뚫고 있어서 중학교 때에도 공부를 별로 하지 않아도 성적이 좋았다. 고등학교에서 대학까지 별 고생 없이 진학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뭔지 모르게 몸으로 느끼는 애달픈 것이 있었다. 그것은 서둘러 구해도 좀처럼 얻어지지 않는 신묘한 것이었다. 길고 우울하고 지루한 놀이 속에 대학을 나와서 직장도 얻었다. 집안은 완전히 망해서 부모와 형제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모두 죽었다. 아들은 머리가 좋아서 어딜 가도 좋은 대우를 받았지만 웬일인지 일가를 이루기 위한 직업에도 그리고 출세에도 마음이 동하지 않았다. 두 번째 아내가 죽고 50세가 가까워졌을 때 꽤 되는 투기로 돈을 상당히 벌고서
일생 혼자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뒤 직장을 나왔다. 그리고 지금의 아파트, 다른 임대 집 등 그의 주소 부정의 생활이 시작되었다. 지금 해준 이야기 속의 아이, 그리고 성장 후의 아들은 모두 자기였다고 미나토는 긴 이야기를 끝내고서 도모요에게 말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선생님은 초밥을 좋아하시는군요. 아니야. 어른이 된 뒤로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게 되었는데 요즘 나이가 든 탓인지 자꾸만 어머니가 생각나서 말이야. 그 초밥까지 그리워지더군. 두 사람이 앉아있는 폐허가 된 병원 한켠에 버팀목이 썩은 등나무 넝쿨이 있었는데 덤불 같은 넝쿨이 허공에서 지상으로 뻗어 있었다. 그래도 넝쿨 끝쪽에는 어린 잎이 가득 달리고 그 사이로 야윈 보랏빛 꽃송이가 방울처럼 매달려 피어 있었다. 정원석 둘레 나 있던 철쭉이 돌이 옮겨진 자리에 생긴 구멍의 한쪽 면에 검게 시들어 불이 가져다 준 충격의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다른 한쪽 면에서는 하얀 꽃을 피우고 있었다. 정원 끝 벼랑의 밑은 전차 선로로 되어 있어서 이따금씩 요란하게 전차 오가는 소리가 들렸다. 맹문동이 우거진 곳에 핀 보라색 꽃대가 저녁바람에 흔들렸다. 두 사람 가까이에 한 그루의 굵은 종려나무 그림자가 덤불 위로 점점 떨어져 내렸다. 도모요가 사가지고 온 바구니 속의 개구리가 두 번, 세 번 울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미소 띤 표정으로 서로 마주 보았다. 이거 꽤 늦어졌네. 도모짱, 이제 돌아가야지. 도모요는 개구리를 넣은 바구니를 들고 일어섰다. 그러자 미나토는 자신이 산 뼈가 비치는 고스트 PC를 도모요에게 건넸다. 그리고 얼마 뒤 미나토는 그 후로 복초밥집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요즘 선생님 모습을 전혀 뵐 수가 없네 하고 단골 손님들 중에 이상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지만 점점 잊혀져 갔다. 도모요는 미나토와 헤어질 때 미나토가 어느 아파트에 사는지 묻지 않은 것이 후회가 되었다. 이쪽에서 찾아갈 수도 없어서 그저 병원이 불탄 자리에 잠시 머물러 보기도 하고 주위를 돌아다니다가 돌 위에 앉아서 미나토를 생각하기도 했다. 눈물이 고이고 때론 넋을 놓고 있다가 가게로 돌아왔다. 이윽고 도모요는 그런 일들도 그만두었다. 요즘은 미나토가 생각날 때마다 선생님은 어딘가에 가서 다시 초밥집에 드나드실 테지. 초밥집은 어디에나 있으니까. 하고 담담하게 생각할 뿐이었다.